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전세 사기의 주 무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작년 한 해 경매 건수가 전세 사기 이전과 비교해서 3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하면 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건지, 또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셀프 경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대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에 실린 그 경매 현황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막 경매 딱지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강서구 화곡동 말씀하셨던 곳 같은 경우도 2021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경매 건수가 3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경매 건수로는 사실 그 1월에 진행한 것만도 지금 한 592건 정도가 올 되거든요. 1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작년 이제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화곡동 말고도 뭐 신월동이라던가 뭐 신림동, 그리고 뭐 개봉동 같은 곳들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네. 이런 곳들도 이제 경매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00건, 1000건 이런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겪는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 전세 사기 처음에 이제 딱 터졌을 때, 화곡동 대규모 전세 사기 그 피해가 터졌을 때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이제 네. 경매 절차 관련해서 그 현재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임차인이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1년 정도는 이제 유예가 가능하고, 또 이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연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자체가 유예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넘기면 여기서 이제 경매 유예가 되는지 아닌지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내가 맞아요. 경매 유예 해달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예, 지금 나온 많은 그 경매 물건들이 다 유예 물건은 아닌 거고, 예. 일반적인 경매 물건에다가 또 유예가 된 거는 아직은 이제 경매에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아까 1년도 유예가 되고 2년도 유예가 된다 그러셨나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금 유예하도록 돼 있는데, 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난 매물들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유예해 준 게 언제부터 유예해 준 겁니까? 작년에 전세 사기 특별법 나온 이후인가요? 6월 그렇죠. 네, 이후예요? 1년 정도 지금 지났으니까 거의 유예 기간이 끝난 곳들이 많다라고. 올 6월이면 1년이 이제 네. 다가오는 거네요. 네, 네. 마음들이 무척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구제를 해준다고 나온 거죠? 이게 사실 처음에 특별법 제정될 때 여러 네.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또 애매한 부분들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현재 이제 특별법에서 요건이 정해진 걸 보시면은 일단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까지 마치신 경우,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3자에게도 내가 이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5억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대 5억까지 가능하도록 최대 지자체에 5억까지. 따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5억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으면 안 되는군요. 네, 넘으면 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뭐 개시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뭐 이런 때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게 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요건들을 또 갖추셔야 되고요. 또 이 파산이나 뭐 회생 절차 개시가 안 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가 된다거나, 또 임대인이 뭐 그 반환 능력이 없는 게 현저히 그 분명한 경우, 뭐 이런 네. 경우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럼
전세 사기 그 피해는 어디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 절차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일단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다 전담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또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뭐 보통 내용 증명 이런 걸 이제 네. 보내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고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하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많으면 이제 강제 경매 집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경매가 낙찰이 돼야 돈을 네. 돌려받는데 또 안 되면 할 수 없이 또 본인이 거기에 경매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까지 이어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경매 유예가 안 된 집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집이 낙찰되고 거기서 보증금을 이제 변제받을 것으로 처음에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을 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게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내가 빌린 이 임차 주택 외에는 재산을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밀리기 때문에 네. 전체 낙찰 대금에서 내가 배당받을 것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낙찰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그 많은 쪽은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 쪽이 많은데 이 낙찰률을 보면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 네.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만 봤을 때 경매 낙찰가율이 지난해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한 7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다 변제를 받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감정한 가격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네. 한 7, 8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유찰이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뭐 5%대 낙찰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20, 30%대 낙찰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요즘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쪽이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매물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살 사람은 없으니까 실제로 낙찰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금리가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그 수요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전세가가 높으면 뭐 말씀하신 그 네. 투자라도 생각할 텐데 전세를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월세나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선 내 전세금 돌려받기가 너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내가 네.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매에서는 배당받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서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제 원래? 배당 받는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임차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경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임대차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6,500만 원 네.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최우선 변제.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최우선 변제로 한 5,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 아.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4,500만 원 이하만 또 이제 최소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 한 4,800만 원 정도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내외로 이제 최우선 변제를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당해세 관련해서 이게 그 발생을 언제 했느냐에 상관없이 당해세가 이제 우선 변제권을 당해세가 가지도록 뭔가요? 당해세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발생한 세금으로 아, 보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국세랑 그 지방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방세는 이제 재산세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
당해세 같은 경우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매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돼서 이제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먼저 이제 배당이 되고 네. 확정일자 그 받은 임차인이 그 다음으로 이제 배당이 되게끔 해서 그 날짜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다르죠? 그렇죠. 우선 네. 변제권은 일단은 순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그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네. 그 앞에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날짜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최우선 변제권은 사실 이제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소액 임대차 보증금 조건만 충족을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발생한 시점과 무관하게 무조건 일단 해준다. 우선 네.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럼 내 거죠. 보증금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은 당연히 점유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임대차로 활용을 하고 계신 건데 거기다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셔야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전세 사기에 이어서 깡통 전세, 그건 네.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깡통 전세가 나타나면서 경매로 넘어오는 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틈을 타서 또 일부 경매 투자자들은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는 네.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그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면서요? 실제로 이제 낙찰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이제 그 빌라 경매에 좀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낙찰 대금이 정해지면은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그 가격에 이제 그 매수를 그러니까 경매 낙찰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고 또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 경쟁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낙찰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높아지겠죠. 없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경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 임대차 보증금을 다 상환을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선 매수권을 받으면 그거는 먼저 물어보나요, 법원에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우선 매수권을 하겠다라고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서 제출하시면은 우선 매수권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방법 써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피해 주택을 이제 이른바 셀프 낙찰을 네. 받는 그 분들도 계신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낙찰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자체별로 법률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절차를 대신해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뭐 경매 절차까지 내가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셀프 낙찰을 받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을 마련해서 뭐 낙찰 대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만큼을 또 상계 처리를 하셔서 네. 그 차액만큼만 또 이제 낙찰 대금을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더 차액으로 내실 것도 없겠죠. 내가 이제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 전세자금 대출 채권 자체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한 사례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질권이 설정돼 있고 이 그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네. 이제 채권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은행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계가 안 돼요. 임대차 그 보증금이랑. 상계 될 줄 알고 했는데 네. 결국 상계가 안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방송 시간에서 이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경매 낙찰 대금은 보통 일반적인 경매 같은 경우에 4주 안에 또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상계가 안 되면 일시에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억이나 되는 금액을 이제 한 번에 납부하실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낙찰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낙찰을 생기는 포기하면은 거죠. 처음에 이제 경매할 때 자기가 거는 입찰 보증금인가요? 네. 그거를 그러면은 4주 안에 내지 못하면
그거는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전세 사기 예, 예. 피해자인데도 예.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질권을 설정해놨고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채권 신고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뭐 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좀 상계 처리가 가능하게끔 특별법이 좀 개정이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이제 셀프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받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괜찮지 않나요? 채권 회수가 나중에 가능하니까 굳이 경매 단계에서 네. 그 전액 현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근저당권을 또 설정하는 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셀프 낙찰을 받으시면 어쨌든 경매 절차에 참가를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가셔야 돼요. 법원 네.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신분증이랑 뭐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요.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로도 또 참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낙찰 절차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찰 보증금이란 거는 현장에서 그러면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송금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송금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네. 현금으로 지불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송금을 처리하시죠. 당연히 네, 카드 네, 결제는 네. 안 되겠죠. 네, 카드는 안 되겠죠. 네. 자, 그 공매 방법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는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께 좀 쉽게 알려주신다면은요. 그 둘 다 이제 강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경매는 이제 사인 간의 어떤 채권에 네. 기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 공매는 대표적으로 세금 같은 네. 것들이 밀렸을 때 이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강제 집행 절차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장에 가셔서 직접 절차에 참가를 하셔야 되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매가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을 되고 매각 대금을 한 4주 정도까지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공매는 금액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일주일 안에도 납부를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또 이제 대표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게 뭐죠? 별도의 이제 명도 소송이 없어도 기존에 이제 어떤 뭐 그 불법 점유자가 있다라고 네네. 하면은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좀 간소화된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공매는 뭐 이런 절차를 활용할 수가 없고 명도 소송하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번거로우실 수 있다라는 어쨌든 점을 공매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프 공매란 말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낙찰을 받는 거는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낙찰을. 그러네요. 네. 자,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경락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경락 자금이라는 거는 이제 경매에서 집 낙찰 받을 때 다 지불해야 되는 네. 돈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게 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특별법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른 곳으로 또 그 거주를 이전하셔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셀프 낙찰을 통해서 뭐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경락자금 대출을 또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신규 주택을 사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뭐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던가 이렇게 저리의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은행별로 좀 조건이 다르게 지금 대출 상품들을 내놓고는 있어요. 개인 신용도하고 또 관련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금리가. 이제 금리 같은 것들은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도도 달라지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4억 정도까지밖에 이제 그 한도가 안 되고 또 이제 그 은행에 따라서는 뭐 이자 자체를 뭐 일정한 기간 내에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상품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럼 이런 하시면 경우는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증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퇴거 조치 명령이 떨어지면 네. 그때 집을 비워줘야 돼요?
지금 그 어떤 그 임차인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는 거주를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안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어떤 이제 뭐 대항력을 갖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나요? 그때는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뭐 그 임대차 보증금을 뭐 배당 요구해서 받으셔도 되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이주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안 빼주고 나는 못 받으니까 못 나가겠다 버티는 수는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강제 집행 절차로 가기 때문에 사실 강제 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또 나중에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강제 문제가. 집행까지는 얼마나 보통 걸립니까? 강제 집행까지는 사실 이제 한 달 정도면 또 강제 집행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 계고 절차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은 한두 달 정도면 또 강제 집행이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꼭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그 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장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경우들이 꽤 있더라라고 보여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고 한다면 네. 그럼 전입 신고하시고 이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안 해두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 해두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전세 사기 피해는 한 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빌라가 몇 동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 번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주변을 보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좀 발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의 대응이 좀 늦어져서 이제 나중에 좀 뭐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네. 좀 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필요할지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끝으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보증금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 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뭐 특별법의 어떤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법을 보시면은 사실 뭐 이 전세 피해 당하신 분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직접 이제 돌려주는 형태는 아니고 뭐 저리로 이제 대출을 지원한다거나 좀 간접적인 혜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수혜 범위를 넓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5억이 넘는 경우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겪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도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법무법인 신무계 김예림 대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